네. 일단, 일단 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JXX가 등장한 이유를 먼저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옛날 시절에는 이제 오로지 순수한 HTML만 관심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별도로 분리하자는 게 원래 옛날에 썼던 방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더 깔끔하고 순수해 보여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 보면 HTML 태그를 변경하려면 뭐 자바스크립트로 예를 들어서 돔으로 어떤 태그를 변경하려면 나 이 HTML 태그 바꾸려고 이 자바스크립트 폴더의 위치까지 가야 되네. 그리고 이 HTML 올바른 HTML 셀렉터를 확인해야 되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저희가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로만 하는 과제에서도 전 좀 느꼈던 게 약간 HTML 그 돔으로 뭔가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건드려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럴 때 저희가 파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하고 이게 만약에 좀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고 유지 보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JS 파일과 HTML 파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앵귤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거 약간 이것도 리액트랑 비슷하게 SPA 프레임워크라고 리액트와 좀 비슷한 성격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코드의 구조를 나타냈어요. 보시면은 데이터가 수정되면 HTML이 바뀌고 마크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한 파일 안에 이렇게 있어요. 컨트롤러와 HTML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뭐 이렇게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람들이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저희가 뷰를 썼을 때도 어떤 템플릿 안에서 한 파일 안에 스크립트와 HTML 이렇게 엮어 두듯이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앵귤러가 이 HTML 안에 이 스크립트를 넣었다면 어, 리액트는 아이고,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을 넣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없겠죠?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JSX가 나오게 돼요. J, JSX는 이제 JSX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이 아니라 어떤 페이스북 팀에서 임의로 만든 새로운 문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이 트랜스파일러를 거쳐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보통 이 트랜스파일러는 바벨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요. 바벨을 이용해서 트랜스파일링 한 다음에 저희의 JXX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게 되는데 그리고 이 JXX는 좀 확장에 용이하게도 다른 구문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이 JXX는 책에서는 되게 뭔가 상세하게 나왔지만 크게는 이 엘리먼트, 어트리뷰트, 칠드런, 스트링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를 좀 상세하게 적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막 JXX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음, 계속 이어가 보면 음, 음, 어, 저희가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 보통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JX, JSX 엘리먼트의 표준에는 없지만 리액트에서 HTML 태그와 사용자가 만든 컴포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생기게 됐고, 어, 여기서 좀 추가로 찾아본 게, 저는 이스케이프라는 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걸 왜 찾아봤냐면, 어, JXX가 어떤 이스케이프를 통해서 XXX 공격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이 JXX를 사용하면 이제 XXX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스케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념적으로는 어떤 특정 문자를 원래 기능에서 벗어나게 변환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약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이 느낌표를, 이 꺽쇠를 뭐, LT, GT, 뭐, 이런 식으로, 이 원래 이런 특정 문자를 원래 기능에서 좀 벗어나게 임의로 변환하는 걸 이스케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 코드가 HTML에서는 렌더링 되지 않아요. 이렇게 꺽쇠를 하고 only dev라고 넣었지만, 어, 이 부분에서 좀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꺽쇠 대신에 이 LT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escape라고 하고, escape는 XSS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게 XSS 공격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약간 그 블로그나 게시판 같은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고, 글에다가 그 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사용자의 정보를 좀 가져가는 공격 행위를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게시글에 뭐, 제목이랑 글을 입력해서 글을 쓰고, 웹 서버에서 이, 제가 이걸 쓰고 요청을 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DB에 넣고, 사용자가 해당 서버에 DB에 저장된 글을 읽어올 때, 그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글 대신에 스크립트 언어를 써서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스크립트 언어가 실행되어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 XXS 공격이라고 합니다. 어,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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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요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크립트 안에 뭐 이런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 따옴표가 이렇게 이스케이프 되면 이런 문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위에 코드가 만약에 이스케이프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JXX는 이제 어, 모든 값을 렌더링 하기 전에 이 이스케이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어, HTML에서 본연의 태그나 스크립트 기능이 제거가 돼가지고 XXS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하자면 JXX가 이제 음, 이스케이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이스케이프 과정을 거치는 게, 그 XSS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JSX가 XSS 공격을 막아준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은 항상 리액트로 만들어진 모든 웹사이트는 XS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완벽하게 100% 완벽하진 않다. 그 100% 뭔가 그 막을 수 있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공격 뭐 이렇게 치면 음 좀 자료가 참새가 있네. 자료를 읽어볼게요. 약간 어 그래서 뭔가 그 100%라고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음, 이스케이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음, 리액트는 보다 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그 보안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아하.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처음 알아는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찾아볼게요, 저도.
네, 리액트와 XSS 뭐 그, 찾아보면, 근데 제가 네, 질문 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 이스케이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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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신 이유가 혹시 JSX 스트링스에 있는 이스케이프 보고 찾아보신 건지 네, 네, 네. 궁금한. 네, 이걸 찾아보게 된 네네. 이유는 그냥 뭔가 JXX를 찾아보니까 뭔가 키워드로 연관된 게 뭐 XSS가 있었고, 이거를 좀 그냥 이렇게 막 구글링을 계속 해보니까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네, 지금 책에서 나온 그 이스케이프는 네, 약간 여기 나온 이스케이프랑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음, 그냥 저희 네네, 그 따옴표 안에 그 네, 이걸 뭐라고 말하지? 이 특수 문자를 달러 이거 요 친구, 이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 네, 슬래시 반대 뒤집힌 걸 뭐라 하지? 백슬래시. 백슬래시, 백슬래시? 아, 네. 음, 백슬래시를 입력할 때 네, 두 개 입력해야 하나로 입력되는 그거를 지금 네, 이스케이프 문자 형태소로 말한 것 같은데 네, 그냥 JSX에서는 이거를 두 개 입력할 필요 없이 하나만 입력해도 얘가 그대로 문자로 간주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책에서는. 네, 네, 그거랑은 별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JSX 공부하시다가 이런 내용이 네, 있어가지고 별개의 개념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책에는 없다. 입니다.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네, 좀 넣어먹고, 어,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JXX 예시 코드고, 음, 네, 여기서 JXX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책에서 나왔다시피, 요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리액트 JXX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 플러그인이 JXX를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하는 형태로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변환 전 코드가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음, 이, 어, 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는데, 음,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 플러그인을 써서 이렇게 바뀌는구나까지만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네네네. 저도 뭐 자세히 안 보긴 했는데 이게 네. 그 리액트 17 바벨 7.9 이후 버전에서는 뭔가 자동 런타임으로 트랜스파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코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바뀐 코드를 보고 있는 건지 지금 저 페이지가 125페이지거든요. 네네. 책 페이지가 125페이지에 그 업데이트된 버전 이후에 이제 네. 코드가 변경되어 있는데 지금 네. 현재는 그러면은 트랜스파일 하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된 네, 그게 업데이트된 코드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 트랜스파일을 네. 하면. 그러면은 그 효정님이 그 가져오셨던 내용을 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쓰지 않는 건가요? 네, 예전 그렇구나. 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음, 이해했습니다. 뭔가 공시문서 보면, 어, 네, 뭔가 요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려, 업데이트된. 일단 음, 저거는 8장에서 설명한다 하니까 네, 일단은, 요런 게 있다 하고 이런 과정을 넘어가면 거친다. 이 네네네. 패키지를 쓴다.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오,
사실 가상돔과 리액트 파이버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사실 저는 뭔가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좀 처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서 막 또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만든 자료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일단은 설명을 해보면서 저도 좀 배워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찾은 거는 그 슬랙에 이따 끝나고 바로 올릴게요. 그러고 네, 음 일단 가상돔 그리고 리액트 파이버가 있는데 일단 먼저 가상돔 이전에 돔이랑 이제 브라우저의 렌더링 과정 뭐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음, 그냥 간단하게 돔 트리, CSS 트리, 자바스크립트 실행하고 렌더 트리 만들고 레이아웃과 페인트 과정을 거친다. 이게 사실 이 렌더링 돔과 제 브라우저 렌더링의 과정인데 어, 음, 음, 근데 이 브라우저 렌더링과 리액터에서의 렌더링은 살짝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일단은 용어를 좀 잡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은 이제 이 브라우저 렌더링이 아니라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어떤 리액트 요소를 리턴을 하면 이거를 가상돔에 적용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할 거고 음, 좀, 좀 절차를 좀 계속 살펴보면 이제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어떤 저희가 그 컴포넌트의 리턴으로 리액트의 요소를 반환을 하면 이제 가상돔에서 이제 이 재조정 작업을 실행을 해요. 재조정 작업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액트에서 좀 리액트 내부에서 패키지가 되게 많은데 이 렌더러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액트의 렌더러가 컴포넌트의 정보를 실제 돔에 이렇게 넣고 이 결국 이 마지막에 브라우저가 돔을 다시 페인트하게 되는데 음 그래서 여기서 리액트 엘리먼트는 컴포넌트 호출 시 리턴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컴포넌트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객체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파이버가 어떤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좀 작게 보면 가상돔의 노드 객체가 파이버예요. 그래서 리액트 엘리먼트의 내용이 실제 돔에 반영되기 전에 어떤 가상 돔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객체를 파이버라고 하고 여기서 컴포넌트의 상태와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제가 말하면서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추가로 속도 네. 관리합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 궁금한 거 어, 여쭤봐도 네네네. 되나요? 아, 네네. 그러면 그 파이버 파이버 안에서 네.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된다는 게 그 네. 제가 아는 그 클래스 컴포넌트에 있는 라이프 네. 사이클이 관리된다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네네네.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없는 걸로 생명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잘못 알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저 지금 근데 뭔가 뭐라고 쳐야 될까요? 그 음, 파이버 뭐라 쳐야 되지? 객체와 라이프 사이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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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그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네. 라이프 사이클 그 자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그냥 파이버 네네. 안에 이제 뭐 여러 그 속성들이 있는데 그게 네. 네. 뭔가 클래스에서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뭐 변할 때 뭐 이런 거하고 뭐 함수 컴포넌트에서
그런 훅들, 상태가 변할 때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관리해 주는 게 파이버인 것 같아요. 뭔가 라이프 아, 사이클을 이걸 딱 여기서 관리한다라기보다는 음, 뭐 여기 있는 속성들로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관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음, 책에서도 보면 주요 속성 막 몇 개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뭔가 Q라든지 뭐 메모이즈드 프롭스 뭐 이런 거 네. 여러 이런 것들로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는 좀 더 깊게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효정님이 공유해주신 유튜브에서 네네네. 막 이게 시리즈로 스물 몇 개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거 보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오, 참고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시면 네,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네. 그래서 음, 가상돔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책에서 좀 길게 막 써놨는데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브라우저가 그 페이지를 다시 이 앞서 보셨던 아이고 어디지? 이 과정을 거치는 이 6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렌더링 이후에 정보를 보여주는데 요즘에 요즘 웹사이트는 뭔가 인터랙션도 많고 그리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으로 뭔가 페이지가 다시 페인트되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인터랙션으로 어떤 돔의 여러 가지가 바뀌는 현상이 되게 요즘에는 흔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런 돔의 변경점을 저희가 일일이 추적하기에는 되게 피곤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인터랙션으로 뭔가 발생하는 돔의 변경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터랙션으로 어떻게 바뀌었는데 돔이 어떻게 바뀌었는데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에 따른 돔의 최종 결과를 좀 간편하게 주기 위해서 가상돔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상돔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어, 지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상돔 등장 배경. 뭔가 등장 배경은 사실 뭐이 정도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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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이고 일단 이거 전에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가상돔은 파이버 노드로 구성된 트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그림이 작아서 음, 아이고 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드롭하세요. 딱 보시면 이 가상돔이라고 돼 있고 이거 약간 저희가 봤던 약간 돔의 트리 구조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얘기해 볼 거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상 돔이 파이버 노드로 구성된 트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여기서 봤듯이 커런트 트리와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가 두 개가 있고 이 각자의 노드들이 파이버 객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음, 어떤 여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커런트 트리와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가 있는데 커런트 트리는 이제 어, 돔이 현재 돔의 그 현재 마운트된 파이버 노드들 그리고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는 저희가 이따가 렌더링 과정이 커밋 단계와 렌더 단계 두 가지가 나뉘는데 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는 렌더 단계에서 어떤 노드들의 어떤 추가 삭제 변경이 있을 때
이거를 지금 작업 중인 파이버 노드들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커런트가 어떤 지금 현재 돔의 어떤 요소들을 파이버 노드로 표현한 거, 그리고 이 워크 인 프로그레스 트리는 이제 커밋 단계 그 리액트의 커밋 단계와 렌더 단계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커런트와 워크 인 프로그레스 트리 둘 다 파이버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일단 짚고 가고 싶은데, 여기서 뭔가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아, 예. 조금 심호흡을, 네. 좀 침묵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살펴보면, 이 워크인 프로세스 트리는 커런트 트리에서 어떤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서로 그 파이버 노드의 킵각 중에 하나가 얼터네이트라는 키가 있어요. 근데 이 키로 서로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림이 좀 안 보여서, 이, 이, 그, 이 얼터네이티라는 파이버 키로, 파이버 객체의 키로 이제 커런트는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를 참고하고 있고,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는 커런트 트리를 참조를 하고 있는 형태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음, 그리고 이 파이버 노드들은 연결 리스트로 연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파이버 노드는 항상 첫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되게 많아요. 자식이 되게 많은데, 파이버 노드는 무조건 첫 번째 자식만 차일드로 참조를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서로 시블링이라는 형제로서 참조를 하고, 또 좀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자식이 항상 부모를 리턴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어, 항상 자식은 리턴으로 부모를 반환하고, 항상 첫 번째 자식만은 차일드로 갖고, 그 형제 요소들을 시블링으로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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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요 형태를 보면 어, 앱 안에 앱 안에 디브가 두 개 있는데, 이 디브가 두 개가 형제예요. 그러면은 이 앱은 첫 번째 디브를 자식으로 참조하고, 이 두 번째 디브는 시블링이라는 키로 또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자식만 이제 참조를 차일드 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네. 일단 여기까지. 문이 있으 있으시나요? 예. 그러면은 없습니다. 네. 쭉쭉쭉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런트 트리와 워킹 프로그레스 트리는 아까 간략하게 얘기를 했듯이,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렌더링을 하게 되고, 리액트는 이제 UI 렌더링에 필요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를 반영한 파이버 트리를 갖게 돼요. 이 트리가 커런트 트리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리액트가 커런트 트리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그거는 이제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작업은 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의 파이버 노드들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가 처음 커런트 트리를 살펴보면서 파이버 노드들에 대해서 이제 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를 구축하는 그 노드들을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워크인 프로그레스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작업이 다 끝나면 어,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면 이게 다시 커런트 트리가 됩니다. 이게 참 말로 하니까 어렵네요. 아, 그래서 결국 약간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현재 어떤 스테이트와 현재 도메 형태를 반영한 게 커런트고,
이제 어떤 리액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가상도움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 자료 같은데, 어, 리액트의 돔으로부터 가상돔을 만든다.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버전의 가상돔을 만든다. 여기서 이 가상 사실 워크 인 프로그레스 트리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버전의 워크 인 프로그레스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최신 버전과 가상돔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최신 돔이 커런트고 오래된 버전의 가상돔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실제 돔에 페인트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음, 음, 음.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그 방금 설명해 주실 때 네, 그 변화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가상 도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즉 그 말은 즉슨 새로운 네, 워크인 프레스 트리를 만든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네. 제가 그렇게, 네, 제가 알기로는 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가 네, 최대한 사용되려고 네네. 해서 음, 업데이트된 노드들만 이제 네.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요 변화가 생기면서, 어, 음, 어, 잠시만요. 음, 천천 저도 잘 네, 모르겠고. 제가 아는 바로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네네네. 일단 모든 노드들을 탐색하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변화가 없는, 어, 변화가 없는 그 요소들, 엘리먼트들은 그대로 네네. 넘어가고, 넘어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정보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러니까 파이버들을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그 결과를 저장해서 그때 이제 음, 동기적으로 그 돔에 반영한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봤었을 때, 네, 책에서인가? 아무튼 그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한 거를 결과를 보면은 아마 책에 있던 것 같은데 막 A 컴포넌트, 네네. B 컴포넌트 이런 거 차례대로 아, 네네. 렌더링 한 거 보면은 그냥 뭐 A는 뭐 렌더링 안 되고 뭐 B는 음, 되고 뭐 만약에 C가 수- 순전히 자식 컴포넌트인데 부모가 렌더링 됐으니까 무조건 렌더링 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려면 그때 메모를 사용해서 렌더링 방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일단은 그 워크 인 프로그레스 트리 자체는 모든 엘리먼트를 다 검사하는 과정이지 뚫는, 않을까 네. 싶은데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는 모든 노드들을 이렇게 훑으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노드들만 이렇게 모아두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 그냥 건너뛰고, 업데이트가 네네네. 필요해 하면 그때 아, 네.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도 이게 네, 그냥 그 도움 엘리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막 이렇게 만든 뭐 버튼 같은 이런 커스텀 네네, 엘리먼트가 있었잖아요. 네, 뭐 위에서부터 참조를 했을 때 얘를 음, 참조하고 얘는 뭐 버튼이라는 그 도움 엘리먼트까지 내려가잖아요. 뭐 얘는 뭐 B 태그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얘가
그 최종적으로 돔까지 갔을 때까지를 얘가 검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커스텀 뭐 컴포넌트가 있으면 얘가 뭐 H1이나 뭐 네. H2나 뭐 이런 돔 관련된 엘리먼트까지 내려갈 때까지 얘를 검사해서 어 하나하나 다 검사한다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어 정리를 정리를 좀 하고 가면 그 어떤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버전의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를 만드는데 이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는 이제 제일 상단부터 쭉 그 모든 노드들을 다 살펴보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요소들만 어떤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어렵, 일단 더 어렵다. 알아봐야 할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아, 네. 진짜 어렵네요, 파이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가상돔을 만드는 것을 리액트가 어떻게 진행할까?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파이버라고 하고, 사실 파이버는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고, 파이버는 파이버 제조정자라는 것이 관리를 하는데, 이 리콘실러? 요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상 돔이랑 실제 돔을 비교해서 변경 사항을 수집하고, 이 둘의 차이가 생기면, 파이버를 기준으로 렌더링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좀 계속 헷갈리는 게 이게 가상 돔이랑 실제 돔이 그 커런트 트리와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가 맞을까? 아닌가? 이게 실제 돔이 진짜 브라우저에 있는 거예요. 음, 뭔가, 네, 그러니까 실제 돔이 그 네네, 커런트 트리가 사실 이전 돔이잖아요. 이전 돔에 대한 정보?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랑 좀 비교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음, 사실 직접 더 코드 뜯어보거나 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음, 효린님이랑 비슷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가상은 워크인 프로그레스고 실제 음, 도움을 커런트 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제가 아마 그 GPT한테 네. 물어본 것 같은데 네. GPT는 가상과 가상으로 말했던 것 같거든요. 확실히 기억은 안 음, 나. 안 가상돔과 돼. 가상돔을 비교하 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GPT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료가 좀 그런가요? 음, 그럼 일단 이거는 더 이거 파보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목이 좀 타네. 커피 좀 일단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도 파이브와 객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전체에 대한 어떤 키는 사실 뭔가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 이 리턴이 부모 요소를 가리키는 것 같고 이 시빌링 여기 그래서 일단은 파이버는 결국에는 객체다. 파이버는 객체고 되게 많은 키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음, 책에서도 나왔다시피 뭔가 이 파이버 객체가 한번 생기면 최대한 재사용되게 사용된다고 해요. 파이버 객체가. 그리고 음, 파이버가 아이고 파이버가 이제 이게 스테이트가 바뀌거나 어떤 클래스의 생성기 메소드가 실행되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실행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작업들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객체의 키값들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 파이버가 객체의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다음 파이버로 향하는 포인터, 보시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다음 파이버로 가는 어떤 포인터 역할, 이거에 대한 키를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가 이제 작업을 좀 작은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을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작업을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작업이 비동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고, 음, 그러면은, 음, 파이버가 사실 이 파이버 객체에 대해서 쓰긴 했지만 잘 저도 뭔가 와닿지 않아서, 어, 네, 그래서 일단 계속 해보면 파이버가 어떤 하나의 작업 단위로 구성돼 있고, 이 작업 단위를 처리하고, 피니시드 워크를 호출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밋을 해서 브라우저 돔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파이버 객체에 대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짚고 가고 싶어서, 음, 파이버 객체. 어, 혹시 그럼 다들 파이버 객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파이버요. 파이버, 풀. 저도 뭔가 좀 더 좋은 자료가 있고, 더 이해가 된다면 그때 다시 정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딱 와닿지가 않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서 좀 나오는 게, 어, 그러니까 렌더링 과정에서, 이제 렌더 단계와 커밋 단계가 있어요. 이 렌더 단계와 커밋 단계는 그 리액처의 렌더링의 어떤 과정의 과정인데, 이제 렌더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파이버가 우선순위를 줄 수도 있고, 이전 작업을 재사용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밋 단계에서 실제 돔에 반영을 하는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하는 커밋 워크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동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따가 더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렌더 단계와 커밋 단계를 지나고 커밋 단계까지 반영이 되면, 앞서 봤듯이 현재의 앱 상태를 나타내는 커런트 트리와, 음, 아직 작업 중인 상태, 그리고 화면에 실제 반영되지 않은 워킹 프로그레스 트리, 두 개의 어떤 트리 구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서 어,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파이버가 이제 최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트리를 다시 빌드하는 과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워킹 프로그레스 빌드를 다 하고 나면 다음 렌더링에 이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이 방금 만들어진 워크인 프로그레스로 그 다음에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책에서도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파이버의 작업 순서인데, 음, 이거는 아까 효리님 말씀하신 그 A, B, C 뭐 이렇게 있는 코드를, 코드들을 더 보면 뭔가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만 나타내면, 비긴 워크 함수를 실행을 하고, 얘는 자식이 없는 파이버를 만날 때까지 시작이 되고, 컴플리트 워크를
써가지고 파이버 작업을 완료하고 그 중에 혁재가 있다면 현재로 넘어가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리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셋 스테이트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다시 발생시키면 다시 요청을 받아서 워킹 프로그레스 트리를 다시 빌드를 하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로드를 할 때는 파이버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기존에 만들어진 파이버를 사용해서 빌드를 하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파이버는 무조건 재사용되게 쓰인다고 하고 음,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나 사용자의 입력과 같은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으로 분리를 하거나 목록을 렌더링하는 작업을 우선순위가 낮게 분리해서 작업을 좀 최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유즈 트랜지션 이 후기 있더라고요. 유즈 트랜지션 후? 아마 요 후기 네, 이 훅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나? 어, 네, 이걸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일단 말이 되게 꼬였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파이버는 끝났거든요. 근데 저도 뭔가 정리를 하고 책을 보면서 이해가 100%안 돼서 일단 파이버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유튜브 쭉 보면은 이해가 좀 아,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긴 했는데 저 진짜 조금 봤는데 더 봐야겠네. 쭉 봐야겠네. 근데 저는 한 4개 봤거든요. 네, 네, 그 컴포넌트 엘리먼트 뭐 용어 정리하는 거부터 음, 파이버 용어 정리 이런 거 쭉 봤는데 네, 그냥 네, 네, 잘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저 네, 시리즈가 약간 그 유즈 스테이트 훅을 분석하면서 이게 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음, 확실히 이게 코드를 뜯어봐야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야기는 좀 진짜 빡센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클래스형, 클래스 가기 네, 전에 한 10분 정도 쉴까요? 좋아요. 말이 너무 아, 많았어. 발표 시간이 대박인데. 네, 좀 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클래스형 컴포넌트와 펜션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지금은 좀 간략하게 하고 뭔가 다시 진짜 해야겠다 싶을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일단 책에 있는 코드인데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법을 쓴다라서 음, 넘어가고 이제 초기 함수형 컴포넌트가 단순히 요소를 정적으로 렌더링하는 게 목표였는데 16 버전 이후에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예, 여기서 정정해야 될 거는 여기에 네네네. 있는 형이라는 표현을 다 빼야 합니다. 클래스 어,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입니다. 혹시 진짜요? 이유가 있나요? 그 이게 리액트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네. 이게 함수형으로 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혼동이 있고 아, 그리고 네. 그,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아, 표현이라서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
근데 클래스 컴포넌트를 쓸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사실 생명주기 있잖아요. 클래스 컴포넌트와 생명주기. 아까 뭔가 대표적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이 그림일 것 같아요. 그, 바로 나오는 요거.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뭔가 렌더링, 그, 이따 렌더링 개념이 나올 때 그때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음,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클래스 컴포넌트는 항상 순수해야 되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렌더 함수 내부에서 셋 스테이트를 호출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퓨어 컴포넌트랑 일반 컴포넌트 이렇게 나오는데,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생명 주기를 다룸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고, 퓨어 컴포넌트는 얕은 비교만 진행을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렌더링을 다시 하고, 그리고 클래스 컴포넌트와 에러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제 컴포넌트 디드 캐치가 개발 모드랑 프로덕션 모드랑 다르게 분석하고, 개발 모드에서는 윈도우까지 적화되고,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잡히지 않은 에러만 적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뭔가 클래스 컴포넌트의 한계점으로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애플리케이션 내부 로직에서 어떤 재사용성이 되게 어렵고, 기능이 많아질수록 이 클래스의 크기가, 컴포넌트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클래스가 사실 함수에 비해서 어렵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한계점이 있고, 클래스형은 항상 디스를 참조하기 때문에, 어, 중간에 값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값으로 렌더링하고, 함수는, 함수 컴포넌트는 이제 렌더링이 일어나는 순간의 값을 갖고 사용합니다. 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글이 있어요. 클래스형 컴포넌트와 함수형 컴포넌트. 이렇게 치면 이 번역한 글이 있을 텐데, 어, 제가 이걸 찾으면 또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클래스는 어떤 디스를 갖고 뭔가 디스를 계속 참조하고 있어서 뭔가 디스가 사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값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기는 힘들고 함수는 이제 클로저를 써가지고 렌더링이 일어난 순간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클래스 컴포넌트와 함수 컴포넌트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요거는 좀 얕게 봐가지고 일단 말고 얘기를 해볼게요. 클래스 컴포넌트랑 함수 컴포넌트.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뷰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뷰에서도 있는 그 생명주기랑 네. 되게 비슷하다고 유사. 아, 느꼈고, 네. 혹시 에러 관련된 건 나중에 나오나요? 아니면 이제 안 나왔나요? 이제 안 나와요. 혹시 에러 아, 바운더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에러 네. 바운더리의 경우는 좋은 것 같아서 알고 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 네, 에러. 아직은 함수 컴포넌트로는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근데 막 이거 막 에러 바운더리 막 커스텀해서 쓸 수도 있다고. 근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 제가 맡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맞아요. 알아봤었는데, 그냥 라이브러리로 그냥 함수 컴포넌트처럼 쓰는 것도 있고 예, 네, 하더라고요. 라이브러리. 근데 클래스로 아무튼 하는 거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음, 클래스에는 자체적으로 메소드가 존재하니까. 맞습니다. 음, 혹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고 좀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리액트에서의 렌더링.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이 리액트에서의 렌더링은 브라우저의 렌더링과는 좀 다르고, 그래서
리액트에서의 렌더링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컴포넌트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프롭스랑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UI를 그리고 어떤 결과를 브라우저에 제공할지 계산하는 과정을 리액트에서의 렌더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렌더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에 발생한 최초의 렌더링 그리고 어떤 변경이 있어서 다시 렌더링이 발생하는 리렌더링 나눌 수 있습니다. 음, 최초 렌더링은 이제 사용자가 처음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렌더링 해야 될 결과가 필요하고 이제 리액트는 브라우저에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초로 렌더링하고 리렌더링은 이제 최초 렌더링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렌더링 말이에요. 그리고 리렌더링이 발생하는 조건이 굉장히 일단 많은데 일단 좀 살펴보면 클래스 컴포넌트의 경우 set state가 실행되는 경우 그리고 폴스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다시 렌더링이 발생하고 함수 컴포넌트의 경우 유스 스테이트의 두 번째 인자 저희가 set state 이 set state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디스패치가 실행되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뉴스 리듀서의 두 번째 인자인 디스패치가 실행되는 경우 렌더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찾아보다가 이게 뭐지? 아무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디스패치가 실행되는 경우 함수 컴포넌트에서 렌더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컴포넌트의 키인데 컴포넌트의 키 프롭스가 바뀌는 경우 렌더링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뭔가 리액트의 키는 어떤 형제 요소들 사이에서 동일한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ARR 계열이 있고 앱에서 이 ARR을 맵으로 돌면서 키로 인덱스를 줘요. 그러면은 이 앞서 봤듯이 두 가지 트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그린 건데 커런트 트리가 있고 커런트 트리에서 이 UL 태그가 있고 이 차일드로 이 형제 그 첫 번째 LI를 차일드로 갖고 그 나머지 LI 요소들은 시블링으로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 키 값을 이렇게 줬으면 이 인덱싱의 키가 돼가지고 이런 커런트 트리가 있고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가 뭐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커런트랑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가 있고 키로 시블링 요소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키가 이제 리렌더링이 발생하는 동안 어, 형제 요소 사이 동일한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 리렌더링이 발생하면 어, 이 커런트 트리랑 워크인 프로그레스 트리 사이에서 어 아니 키가 같으니까 얘네 둘은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이네? 얘네 둘은 같은 컴포넌트네? 키가 2네? 이 둘은 같은 컴포넌트네? 이거를 좀 판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키인 것 같고 이 작업이 리렌더 리렌더링이 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리렌더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이 차일드를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라이제이션을 메모를 걸어주고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뭐 이렇게 ARR을 받고 뭐 카운터의 상태를 하나 선언하고 버튼에다가 이 핸들러를 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맵을 돌면서 이 맵을 돌면서 이 차일드를 계속 리턴을 하게 되면 이 set state의 호출로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를 때 이 set state가 호출이 되고 결국에는 리스트에서 리렌더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차일드는 메모로 메모로 선언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렌더링이 발생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키를 생략을 했지만 파이버 내부에서는 이 시블링 인덱싱을 가지고 키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래와 코드가 동일하게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키를 랜덤하게 집어넣으면 이 과정에서 차일드는 메모로 감싸져 있어도 리렌더링이 발생할 때마다 이, 이 키가 이렇게 랜덤으로 바뀌게 되니까
아이고, 키가 랜덤으로 바뀌게 돼서 컴포넌트끼리의 어떤 컴포넌트를 어떤 게 동일한 컴포넌트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로 이렇게 감싸주게 돼도 렌더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키의 변화가 있으면 렌더링을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키의 변화가 렌더링을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프롭스가 바뀌게 된다면 이 자식에서 이 부모로부터 받는 프롭스를 사용하는 자식에서 렌더링이 다시 발생하고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면 무조건 자식 컴포넌트도 다시 렌더링이 됩니다. 네. 혹시 이 뭔가 렌더링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지금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효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렌더링 과정이 일어나면 컴포넌트의 루트부터 아래쪽으로 쭉 가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정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찾고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컴포넌트를 발견하면 클래스 컴포넌트는 렌더를 호출하고 함수형 컴포넌트를 함수 컴포넌트는 그 자체를 호출해가지고 결과물을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JSX 문법이 좀 create 엘리먼트를 호출하는 것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헬로우라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props랑 child 이렇게 같게 이렇게 create 엘리먼트를 호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렌더링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렌더 단계와 커밋 단계를 걸치게 되는데 렌더 단계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변경 사항을 계산하는 작업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렌더 단계에서 어떤 요소의 추가, 수정, 삭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바뀐다든지 프롭스가 바뀐다든지 뭐 프롭스가 삭제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면 이 이, 이 워크라는 어떤 작업을 리액트의 또 다른 패키지인 스케줄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워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워크는 리액트에서 담당하는 패키지, 리, 이 리컨실러가 컴포넌트의 변경을 돔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렌더링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스 트랜지션 숲을 쓰면 어떤 렌더링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리컨실러가 그 렌더 단계에서 결론은 결국엔 이 리액트 패키지 중에 하나인 리컨실러가 월크를 스케줄러에 등록하고 이 등록한 월크를 스케줄러가 어떤 타이밍에 맞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코드를 코드 레벨까지 까봐야 잘 알 것 같아서 일단 말로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네네. 커밋 단계에서는 아이고 이 그 앞서 렌더 단계에서 가상돔을 하게 되면 이 재조정한 가상돔을 실제 돔에 적용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동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고 리액트에서 이 돔의 조작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브라우저가 다시 페인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코드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런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어, 또 리액트에서 리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렌더링 큐에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앞서 말했다시피 뭐 유즈 스테이트 세터를 쓸 수 있고 유즈 리듀서를 할 수도 있고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코드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카운트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비컴 비컴포넌트 비컴포넌트에서 셋 스테이트가 호출이 되고 그래서 이 비컴포넌트를 렌더링 해줘라는 작업이 렌더링 큐에 등록이 되고 리액트는 이제 트리 최상단에서부터 쭉
훑어보게 되는데 A 컴포넌트는 이건 그냥 사실 책에 있는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절 2.5절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읽고만 왔거든요. 2.5절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끝. 끝입니다. 제가 정리한. 그래서 끝. 진짜 끝났어요.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줄줄줄 못했는데 요 끝. 진짜 스케줄러나 이런 것들은 잘 예, 정리해 놓은 그 유튜브를 보면 된다. 그게 맞죠. 사실 제가 말로 하는 거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을까요? 질문 뭔가 더 얘기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없어요. 없으시면 예, 요거는 개인적으로 나온 그 질문들을 또 따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은 녹화를 일단 좋아요.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